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자는 아니고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저는 이번 전체 저희 기후환경 포럼 크리톱 시리즈의 진행을 맡은 교양대학 임철희입니다. 앞으로 자주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이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또 경영대학생들이 오늘 많다 보니 여러분들이 관심 많아하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에서 환경 경영과 지속가능 전략을 오랫동안 짜오신 대가를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감사한 은사님 중 한 분이시고요. 연재를 통해서 모시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20-30년 동안 다양한 정부 부처 그리고 이제 포스코 사내에서까지 환경 경영과 지속가능 관련된 수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이라서 여러분들 기업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여기서 간단히 마치고요. 상무님께서 직접 많은 이야기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발표를 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토의하고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기 슬라이드가 살짝 고친 슬라이드가 하고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을 뵌 게 아마 여러분들은 다리가 더 어릴 때 뵀어요. 저도 뭐 계속 직장에 있었지만 중간에 좋았지 안 좋아서 MB 작품 때 한번 찾아놨으면 최종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찾아가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었죠. 제가 6년간 주말에 나와서 운영하면서 임기수 만났고 인연이 쭉 되고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세상의 변화 있잖아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만 이렇게 저기 약해 조금 신념을 가지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하다 자기 몸에 체화를 시킨다면은 많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은 교수직도 할 수가 있고 밖에 협상단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컨설턴트도 활동할 수가 있고 또 기업에서 이제 경영 전략을 셋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거를 한 게 30년째 좀 넘어요. 이 일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환경이라는 이슈를 시작해서 기후변화를 좀 넘어가서 IS 국제표준을 해서 쭉 했는데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30년 이 주제만 가지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최근에 이슈가 되니까 ESG 이슈가 되니까 이제 공부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말한 거의 연속선상입니다.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하게 된다면 내 먹거리로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전략인데 25 너무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한테 제 일을 좀 연계시켜 보려고 했더니 몇 번 시켰는데 그만 이러더라고요. 너무 지겨운 거죠. 오늘 가면 지겨웠거든요. 재미없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90년대 포스코하고 2000년대 포스코, 2010년대, 2010년도에 포스코가 바뀐 거를 보게 되면요. 그게 살아있는 어떤 얘기일 거예요. 93년도에 제가 연구소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 환경팀이 없었어요. 연구소에도 없었고 포스코에서는 환경기획실이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언제냐면 93년 11월이에요.
각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경영기획실이라는 데를 가는데 경영기획실이라는 데는 철저하게 돈과 이 제품 판매량 이것만 초점을 두는 데이기 때문에 환경 이슈가 부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실제 90년대 그랬는데 93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는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되는 조건이 완성되는 날이었어요. 93년 12월에. 이게 조건이 뭐냐면 기후변화 가입국 55개국이 되고 이 55개국 발생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0%를 넘는 국가들이 가입을 하는 조건이 94년 12월에 완성이 됐고 그거에 중에서 채택이 된 날은 92년 6월이에요. 서세빌리티가 발효될 때 채택이 됐고 그 채택이 된 게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발효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지금 말씀드린 조건으로 94년 3월 21일 날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포스코 경영기획실 그 당시 포스코 임원이 27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75명에서 80명이고 전체 포스코 그룹 하면 240명 정도 됐고요. 27명이니까 임원들은 사실 회장님 포함해서 큰 관심을 가지 않고 밑에 실장님, 실질적인 임원을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연구소에 팀을 두어라. 그때 손을 혼자 들었어요. 근데 연구소가 아무 관심이 없어.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수업을 왔을 때 목적이 뭐죠? 학점이잖아요, 그죠? 회사에서는 연구소에서는 프로젝트가 돼줘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안 나올 것 같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학부 때 수업 들은 게 자원경제하고 수업 들으면서 이 이슈에 조금 관심을 뒀었어요. 그리고 그때 연구소에 돌아가는 구조를 보니까 제가 신입 직원으로 딱 들어갔는데 누구도 일을 안 줘요. 아마 회사 들어가시면요. 만약 선배 사원 중에 일을 맡겨주는 분이 계시면 진짜 고맙게 생각하시고 일 안 맡깁니다. 왜? 내일이 없어지면 내가 나가야 되니까. 맡기는 사람은 두 가지인데 회사의 물 때문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되어서 일을 그 친구한테 맡기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열에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 기억,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부분 신입 직원에서 어렵게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는데 3년 내에 3년 내 퇴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회사의 분위기가 안 맞아서. 근데 자기 능력도 있어요. 그 와중에 해야 되는 게 자기 능력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 근데 불평불만만 하고 개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가게 돼요. 3년이 기점인데 근데 나가면 이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걸 깨닫게 되죠. 저도 여러분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했지만 제가 밖에 나가면 되게 겁을 냈어요. 우리나라 컨설팅 마켓이 3D 업종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힘든 일하는 시간은 많고 페이퍼워크가 되게 심하고 돈은 적고 그리고 가발 때 계속 어려움을 해요. 자, 얘기를 이제 이 정도 드리면은 조금 더 아까 진정성량 얘기를 결부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수업이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임채일 교수나 저를 보고서 하나의 진정성을 갖고서 접근한다는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를 하나의 그냥 환경 이슈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얘기하면 불경제를 내부화시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은 할 거고 학점만 초점을 두면은 요 학기가 끝나면 끝날 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경영의 여건으로 이제 변하는 여건으로 이제 생각해달라면 제가 포스코가 변하는 과정을 이제 말씀드린 90년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어디고 전부 다 한명 안 했어요. 안 하고 삼성전자가
환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면 99년도에 2000년도에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열릴 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후원하는 업체들은 전부 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요. 계속 우리가 이제 환경 내지는 온실가스를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전 가정 평가. 그래서 혹시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국민대학교가 지금 이 빌딩을 운영하면 이 빌딩에서 나오는 이 전기가 나오는 거는 저기 사업장 내에 온실가스 배출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일하는 분이 요 학생들이라 그러면은 요 전기가 갖고 오는 거는 수전 스토프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자동차 탄 거 있죠. 그때는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양이에요. 근데 그걸 다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준해서 여기 것만 계산해서 여기 것만 줄이면 되는데 이거 말고 여기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올 때 오는 뛰어서 오는 사람이 제일 좋고 지하철 타는 사람이 그 다음에 좋고 자동차 타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죠. 온실가스 측면에서. 그래서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상이 되었고 저희 포스코도 2000년서부터 2004년부터 뭘 했냐면은 환경보고서를 94년에 처음으로 발간했어요. 이런 활동에 따라 환경보고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속가능 보고서로 만든 게 2004년인데 이때 차이가 뭐냐면 각 회사, 대학교는 모르겠어요. 대학교는 교수님들이 하나의 사업자로 됐기 때문에 총장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업은 CEO가 사인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밑에 부사장이 사인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속가능 보고서가 되면서 누가 사인을 하냐면 회장님이 사인을 해서 나갑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달린 데이터는 모두 회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재화된 게 아니에요. 비전에 아직 그게 안 담겼어. 그게 담긴 게 2020년 쭉쭉쭉쭉 넘어와서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탄소 중립의 비전이 아니라 친환경 인프라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철강이 소재잖아요. 지금 혹시 자동차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버님이 자동차를 갖고 계신 그 소재는 철강대잖아요. 요즘 최근에 알루미늄도 쓰고 마그네슘도 일부 들어가지만 그 소재를 싸고 가볍고 강하게 개발을 좀 공급해줘야 되는 게 저의 목적인데 싸고 가볍고 강하게가 여기에 담겨진 게 뭐가 있습니까? 친환경이잖아요. 가벼워야 연료를 적게 쓰고 강해야 부딪혀서 안전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싸워서 이기고 뭐. 왜 벤츠하고 그 BMW를 왜 삽니까? 벤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셉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은 저는 못 느꼈는데 부딪혔을 때 약간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고객을, 운전자를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항상 거꾸로 해석하는데 제가 벤츠, BMW 이런 회사들이 안전시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광고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자신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광고가 많으면 자신이 없어서 그 부분을 광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업에 지금 사업할 때 의사결정내리는 게 뭡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돈 들어가기 전에 투자 분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환경이라는 요소, 온실가스 요소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경영학과 분들이 껴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경영학과 분들 이제는 과거의 어떤 경영학 관점의 얘기 에 준해서 뭘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죠. 특히 취업하실 때는 벌써 저는 이제 은퇴할 때는 얼마 안 냈더니 이런 상황이니까 특히 마케팅 하시겠다는 거는 완전히 바뀌어줘야 돼요. 혹시 마케팅 전공자 중에 4P론이 뭔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까지는 안 나오네. 프라이스가 있고 가격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을 먼저 제대로 만들어야죠. 프로덕트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중에서 홍보를 잘해야죠. 프로모션. 그 다음에 유통을 잘해서 플레이스먼트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P가 더 들어와요. 중간에 P, 콘텐츠가 들어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댁에서 식사하시고 내가 내려는 아웃풋이 뭐가 있어요, 지금? 어떤 일반적인 일 성과하고 도패물이라는 내놓고 있죠. 근데 그 다 그냥 버려 있는 걸로 하지만 요즘 과거서부터 농업할 때 비료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CO2를 적게 쓰고 CO2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정책이 틀려지고 제품 성향이 틀려지고 제품 성향이 틀려지자면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 프로모션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통, 공급망을 다시 다르게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뀌는 거죠. 하이브에서 코피 전략으로 바뀌는 거고 이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인터널리제이션에서 내부화 이론인데 그 내부화할 때 공부하실 분은 이걸 하죠. 내부화할 때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텍스 매기는 지금 세금을 안 매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비슷한 얘기는 많이 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혹시 배추권 거래제 들어보셨어요? 지금 배추권 거래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냐면 산업계만 대상하고 있어요. 일정 배출량을 넘는 대상. 그러니까 지금 다 일자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일자리가 뭐가 나오냐면요. 배출량 산정하는 걸 검증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기술이 유사하다고 프로모션에서 팔 수가 있고 조금 더 나가는 게 혹시 국경조정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는 얘기를 금방 할 겁니다. 여기 조금 슬라이드에 있는 얘기를 좀 이제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국제 통상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벌써 19년도 말에 EU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제품 교육 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온실가스 양을 계산해서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우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못 들어오게 하거나 페널티를 매기겠다고 하는 게 국경조정제도예요. 국경조정제도는 방법이 텍스로 매기는 방법이 있고 지금 텍스 방법이 이게 좀 쉽지 않으니까 EU 배추권 거래 등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증을 통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기본이 되는 게 이 제품 생산 때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 걸 계산하는 일 그걸 표준으로 만드는 일 이게 전부 다 중요한 일자리가 되는 거고 지금 이 기후변화를 단순히 기후위기니 뭐 이렇게 인식하는 거를 한 단계 내려서 내 일자리는 뭐가 있을까를 판단하신다면 경영학과 계신 분은 전략하신 분들은 지금 각 전략의 각종 이론에 온실가스를 고려한 얘기고 실무적으로는 온실가스 산정하는 방식을 공부해서 그런 일자리 인증업체에서 있는 데 가서 일을 해보는 거죠. 기회가 되시면 요즘 C방 때문에 각 업종에서 특히 첨가업종은 각 제품별 온실가스 산정하는 양이 산정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스톱 1인데 스톱 2 저수전하고 전력하고 스톱 3로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겨울방학 때 LCA 하는 컨설팅 펌에 노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허드렛 일부터 할 테니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최소한 뭐 적지 않은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배울 수가 있고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실질적인 일을 배우는 거예요. 공정을 배우고 어떤 공정에 대한 온실가스 산정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냥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일 일자리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포스코 얘기는 앞으로 저기 뭐죠? 요 슬라이드 가지고 제가 천천히 이 얘기를 보게 될게요. 제 포스코가 지금 한 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단어성에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가야 될 길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라는 얘기고, 경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냥 쓰기 쉬운 말로 해서 경제를 쓰잖아요. 그럼 뭐 여기 경영학과 계신 분들은 경제란 말이 딱 들어가면 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냐면, 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상품의 수급을 띄워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걸 얘기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탄소 경제 체제라는 얘기는 모든 상품에 온실가스가 묻어서 모든 상품의 수급이 온실가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시대를 얘기를 하고요. 지속가능 경쟁력이라는 얘기는 경쟁력 얘기하면 뭘 얘기하죠? 경쟁력 얘기할 때 얘기는 가장 기본 두 가지가 뭐죠? 요소가? 경영학과 계신 분들이 상상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경쟁력을 갖는다면 어떤 면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대답하면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죠. 원가 경쟁력이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차별화해야 돼요. 가격이 같더라도 내가 더 뛰어난 어떤 다른 기법이 있으면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말이 지속 가능성 얘기가 환경, 사회를 보면 경제 성장이니까 환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가격이나 차별화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학위 논문에서 제가 썼는데,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원어필드라든지 마이클 포터가 쓴 말을 포트해가지고 제 학위 논문의 주제로 잡은 거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 옆에 이것도 대학교이기 때문에 일부러 써놨어요. 연구 배경이라고 썼는데, 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4년 동안, 그 다음에 2년간 석사학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5년 평균 박사를 가지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뷰를 가져야 될까요? 지금 혹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차이점이 느껴져요?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때 수업 차이가 느껴져요? 수업 차이를 느끼는 그 교수님이 참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혹시 리포트 쓸 때 어떻게 쓰세요? 목차가 어떻게 돼요? 리포트 목차?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주무시지 말라고 자꾸 질문하는데요. 모든 대학 교수님들이 기업에 계신 분하고 컨설턴트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운 가설 검증, 가설과 계획과를 통한 입증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컨설팅을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은 철저하게 논문을 쓰면서 그 입증하는 걸 연습해왔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가져야 되는 5가지의 목표만 가지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연구 배경이고, 연구 배경에는 어떤 이슈의 문제점이 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문제점을 입증하기 위한 관점이 담겨야 돼요.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관점. 세 번째가 거기에 대한 모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형은 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 그 다음에 그 모형의 중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결론 내는 거.
이 목차를 가지면 회사 들어가서 상사가 너 리포트 한번 써와봐 했을 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지 못하면 페이퍼를 보고서를 못 써. 목차를 못 잡으니까. 목차 잡는 건 그건 말씀드린 문제 정의라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는 거고 그 관점을 가질 때 나는 너 이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가 되죠? 우리가 소설 수필 뭐 이렇게 나한테 뭐가 됩니까? 논설문을 수필 낼 거예요. 수필 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점을 가질 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이슈에 대해서 계속 남의 페이퍼하고 보고서를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 저희 포스코의 이 상설 중립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듣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교육 시간을 잘 하겠고요.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능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저희가 11시 45분에 끝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으시면은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포스코 사례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지요? 이 돌아가는 배경이요.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배경 중에 온실가스 목표가 UNFCC에서 정해진 목표가 논의가 매년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감축 목표는 여기 NDC라는 말로 해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 NDC가 뭐냐면은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이에요. Contribution은 뭐로 번역되죠? 공원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공원이지만은 거의 부속적 감축 목표 얘기를 하면 부속적이라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법적 규제를 밖에 있는 거고 최근에 2019년 그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EU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다 포스코 목표 정할 때 다 고려해서 됐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감축 목표를 얘기할 때 2030 NDC를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스코프 1, 2, 3 구별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사업장 중심의 목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는 사업장이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이는 전력, 그 다음에 포스코의 설비 납품하는 회사들, 종업원들이 움직이는 모든 스콥3의 비용과 탄소량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 목표하고 줄여야 될 대상이, 노력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고 이거는 전략이 틀려지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우리 내부에서만 하면 되지만 우리 공급업체에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은 철강석과 석탄을 하는 공급업체,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뭐를까지 해야 되죠? 제품을 판매하는 고객까지 얘기해야 되고 저희 제품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시죠? 아이폰까지 갑니다. 저희 뒤에 철판에. 그래서 아이폰 고객사도 이제 가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런 원칙을 왜 우리가 그냥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준 OECD가 뭐 하는 기구입니까? 자, 이제 이 수업이나 이런 강의가 되려면 이런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얘네가 뭐 하는 데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수업의 효과는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OECD는 선진국들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연구단체입니다. 여기서 온실가스의 공정에 대한 원칙을 PPM 원칙을 정하고 이유가 바로 제품에 대한 원칙을 정하면서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여기는 공정 중심이고 여기는 제품 중심으로 넘어왔는데 공정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공정을 고려한 제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는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철강 공정을 놓고 보면은 철강사가 할 때는 가공 생산 재료뿐이 아닌데 원료사, 자동차사, 이용당 이 전 과정을 다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략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량,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사가 배출한 양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통상 얘기는 했지만 금융도 바뀌고 있고요. 혹시 은행 가실 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내가 여기 분들은 안 했지만 부모님들 국민연금에 돈 내고 있죠. 연금. 교수님들 사학연금 내고 있는데 전부 다 거기에 100조가 있으면 그 100조 중에 한 10조, 20조는 ESG 펀드를 들어가고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ESG 펀드를 투자할 때 이제 속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반대예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꼭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재 ESG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 날 수 있는 펀드가 없습니다. 시장이 더 성숙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여하튼 ESG 펀드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각 업종별로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그 기준이 텍사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SRI를 시작했다가 용어가 ESG로 바뀌었는데 SRI 할 때는 이거는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용어이고 ESG로 얘기할 때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계가 요구할 때는 법규가 이거 법을 알아야 되니까 환경부법을 따르면 되는데 자본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자본시장법을 쫓아가야 돼요. 자본시장을 쫓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투자를 할 때 국민대학교 이 건물을 투자를 했어요. 100억 넣었어.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건 법적 위반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식시장에 공시했는데 그러면 상법, 배임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제품 국제 통상질서가 변한다고 했지요. 그 통상질서 변하는 게 지금 CBAM인데 국경조정조치인데 국경조정조치는 말씀드린 대로 텍스 이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가 아니라 제품의 어떤 성향에 대한 거, 인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EU는 뭘 얘기했냐면 EU ETS에 연동해가지고 국경조정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상업종이 누구냐면은 철강이 가장 중요한 대상업종이에요. 왜 혹시 포스코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충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어렵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특히 경영하신 분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새로운 경영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온실가스 규제를 할 때 첨단산업을 중요 타겟을 합니다. 그 이유가 숫자에 소개되어 있어요. 온실가스 100이면 철강 포스코 단독으로 한 13% 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업종 40%가 발전업계이고요. 그러니까 단일 기업으로 1등이에요. 뭐 좋은 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줄여야겠죠, 그죠? 그리고 글로벌 여건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줄여야 되는 거고, 특히 제품 따에도 이제 줄여야 수출할 수 있는 거고, 유럽에 우리가 수출하는 양이 우리 철강업종이 한 300만 톤대요. 우리나라 전체 철강업종 생산량이 한 7천만 톤 되는데 그 중에 300만 톤을 별로 수출하고 포스코가 한 150만 톤 수출해요. 150만 톤이면 대충 한 4, 5조 됩니다. 이거 못 지키면 수출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략을 뭘 셋업해야 될까요? 온실가스 줄이는 거. 근데 기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출선을 바꿔야죠. EU만 수출하는 데가 아니니까. 동남아를 바꾸거나 다른 나라를 해야죠. 근데 동남아에서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하지 말아야죠. 그럼 나타나는 건 어떻게 되죠? 150만 톤이 빠지니까 4천만 톤에서 3,850만 톤이니까 고기에 주는 일자리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서 주장을 해줘야지 이것이 선하니 안 하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대학교 정도 나와서는 그러지 말아줘야 돼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특히 나의 입장을 고려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고 전략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여하튼 지금 올해 이제 발효가 돼서 파일럿 기간은 26년까지는 데이터만 내요. 근데 26년 이후에는 검증을 해서 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목적은 협상을 해서 가급적 이걸 딜레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포스코 내부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내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탄소 중립의 목적이 아니라 이유는 그린딜이라는 것, 딜이라는 것은 거래잖아요. 그 그린에 의한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게 이유의 목적이라는 걸 저희가 파악했고, 이유는 탄소 중립과 순환자원을 통해서 그런 제품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다시 한번 장악해보겠다는 목적이 있고, 거기에 돈이 필요하니까 녹색금융, ESG 펀드에 의한 녹색금융, 그 다음에 국경조정 제도에 의한 탄소 국경조정 제도에 의해서 국제 통상지수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산업 구조를 보면 정교한 탄소 중립 이행 설계와 전략적 대응이 있어야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여기에 준해서 포스코가 탄소 배출을 20년 12월 11일 날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랑 이제 제가 포스코 실장을 상담하고 오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이 전문가이식 하셔서 저와 담당 실장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제 따져보니까 그 기술 여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 2050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80년을 제안을 했습니다. 2080년에 대한 계획을 제안했는데 회장님이나 여러분들 생각에 전 세계 흐름이 2050년인데 2050년을 바꾸자. 그러면서 열심히 기술 개발하자. 안 되더라도 2050년을 하자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근거가 뭐냐면은 UNFCC의 연구기관이 있어요. IPCC라고. 여기 IPCC 보면은 여기 인터가버먼트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여기 의장은 우리 이해선 의장님이 전년도까지 하셨는데, 여기서 2018년도에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냈나요? 전 세계가 온실가스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이만큼 노력해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그런 보고서를 내놓고 기존의 그 교토 정서에서 넘어서 파리 협정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2020년에 파리 협정이 타결이 되죠.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이거 포스코가 탄소 중립 선언한 배경이죠.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고 각국 정부가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얘기는 고객사들도 이런 요구에서 변화해야 되니까 탄소 중립 이행을 선언하는데, 거기에 준한 우리 공급사인 포스코한테 원하는 거죠. 완성사업체 기사 이제 이거 밝히는 게 다 뭐냐면은 영업비밀에 해당돼요. 저희 포스코 제품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15개 다 들어가요. 똑같은 제품. 근데 가격이 다 틀려요. 근데 그쪽에서 계약 조건이 헤더버 그리면서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납품한다는 거 절대 바뀌어서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니까 이쪽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자사의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하는 걸 합격하겠다는 서명을 요구하고, 비용 보상을 요청하겠다는 얘기죠. 또 우리 납품하는 제품이 CO2 배출량을 넘으면은 자기네 기준에 넘으면은 돈을 추가로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제가 한 업체는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이폰 만드는 그 업체는 우리한테 많이 안 가져가는데 그 회사의 마케팅 능력이 마케팅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따를 수 없어서 저희가 이걸 선언하게 되었고요. 요게 밑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IT 업계 F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는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가
자본시장이라 얘기했을 때는 은행하고 뭐 저기 뭐죠 은행 소매금융 투자하고 이렇게 은행하고 상업금융하고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접하는 건 거의 상업은행이죠. 혹시 여기 주식하시는 분 계세요? 주식하시는 분은 투자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업금융은 적금받는 사람들은 상업금융 그건 조금 작은 시장이고 은행은 우리 돈 받아가지고 수탁해가지고 자본시장에서 돈 벌어서 우리한테 이자돈 주잖아요. 그 은행도 직접 투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실력이 모자라니까. 요거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블랙락이라든지 아까 말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대형 자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ESG 투자 관점에서 니네가 열심히 해야 우리가 투자하겠다. 근데 신문에 블랙락이라고 미국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산운용사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아까 OECD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그 걔네들의 전략을 개수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산운용사들이 ESG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ESG를 잘해서 했을까? 뭐 때문에 했을까? 그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랙락 홈페이지를 다 들어갔어요. 특히 싱가포르 쪽에서 우리 투자하는 걔네들이 소사이티를 번역 마련했지 실제 뭐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2020년, 21년, 22년마다 블랙락의 그 메리 핑크 회장이 보내는 네트 수준이 점점 낮아져요. 왜? 돈이 안 벌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ESG를 고려한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면 족족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갈 방향이 이쪽 기후변화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가는 건 가지요. 근데 여하튼 메리 핑크 회장이 그런 서한을 보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리 핑크가 왜 보냈냐면은 자산운용가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운용가는 뭐냐면 남의 돈을 갖고 와서 운용해서 돈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내 돈이 100원일 때나 100만 원일 때 자, 요 돈을 그냥 가만히 둘까요? 이 사람들도 상업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 돈을 책임지면서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예금으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일을 집어넣더라도 이자 수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원을 있을 때와 100원 있을 때 똑같은 5% 이자고 어디가 더 큽니까? 100원이 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끌어모으려고. 그래서 신문에서 기자들이 블랙락이 요구를 하니까 뭐 해야 된다. 자, 절반만 받고 절반은 틀려요.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네들의 어떤 배경을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다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TCF라든지 이런 애들이 준한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여기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잖아요. 포스코는 철강회사는 온실가스 다소비 업종으로서 온실가스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도 돈이 날 수 있게끔. 그래서 2050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 어떻게 되냐를 얘기하는 건데 기업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환경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산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문제, 경제 요소를 내부에서 줄이면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뒷페이지에서 보이겠지만 이런 4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기술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그럼 기술 중심주의는 철저히 인본주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생태주의 중심은 자연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중간선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전통적 개발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든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조화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미래 세대에 있을 자원의 양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까지는 인간 중심입니다. 근데 이거 넘어서는 자연 보존, 자연 중심. 내가 뭘 하는데 옆에 들꽃이 있으면 들꽃이
불꽃이 닥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좀 더 나가면은 불꽃의 생태계가 있잖아요. 불꽃에서 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벌의 어떤 생태계까지 고려한 관점이 이때는 아무런 것도 못하죠. 개발이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포스코가 가져야 될 관점은 이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중에서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들을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분석을 했죠 저희가. 이거를 리스크로 보느냐 안 보느냐. 리스크로 우리가 해야 될 리스크로 그냥 지나가는 일관성 일이냐 그런 잣대를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이 중심으로 해야 되냐 사회가 중심으로 해야 되냐 이런 관점 그 다음에 사회와 가치를 창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봤는데 여러 가지 뭐 윤리 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 경영 쭉 나왔는데 가장 리스크로 보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면서 기업 스스로 하는 행위가 corporate citizenship인 걸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컴퍼니들의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실 때 서론이나 그 거표지 위에 보면 corporate citizenship이 써져 있어요. 이거는 18세기에 시민계급이 나타나는데 그때 시민계급이 하는 게 뭐였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의 권리는 내가 책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리에 따른 책임은 내가 지냐는 거고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코가 지원해서 기업 실무는 기본 원칙 비전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기에 중에서 접근 방법 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인풋 아웃풋 하게 되면 인풋 하게 되면은 어떤 걸 인풋하고 아웃풋하는 건 여기 들으셨을 때 나가서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효율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바뀔 세상은 내가 에너지를 인풋하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아웃풋, 오염물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이 있어요. 프로덕트는 경제적인 제품이고 아웃풋 대비 아웃풋이라는 효율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에코 에피션시라고 하는데 그 에코는 에코노미 에코와 이카라지 에코를 얘기하고 밑에 아웃풋은 포도점수, 위에 아웃풋은 프로덕트를 경제적 수치를 바꾸는 작업 해서 경제적 어떤 그 화폐 단위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고 그 말이 뭐냐면 산업 자체는 우리가 혁신적인 어떤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든지 제품을 개발해서 거기다 축적된 기술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력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켜서 고용 및 녹색 비즈를 성공한다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거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합리적 규제가 제품의 차별화에 영향을 주고 똑같은 원가더라도 차별화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원가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기요금 가지고 시비가 많지요. 지금 댁에서 쓴 전기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엄마들은 알 텐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저희 집은 거의 토불입니다. 혹시 올여름에 에어컨 안 떼신 분? 저 한 올해 처음으로 한 1시간씩 한 8일 정도 됐습니다. 라니냐가 왔는데 2018년에 도심에 흡입을 못했어요. 집사람이 워낙 심하게 돈이 아깝다. 근데 이 얘기는 사담이고요. 원가에 미치는 전기요금이 엄청납니다. 산업부에서. 그래서 우리 산업부가 중앙공업 중심의 제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하고 낮춰주고 있잖아요. 환경하시는 분들은 환경의 꼴이나 아까 저기 생태주의자들은 그렇게 생산한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원가 경쟁력에 도움을 줘서 우리 제품이 수출돼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꽃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단적으로 제가 시민단체분들이랑 디스커션을 할 때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 입고 신고 있으면 갑옷 쓰시면 제가 추천할게요.
머리에 파마하신 분들 다 포개치시면 내가 쫓아갈게요. 지금 몸에 있는 차고 있고 갖고 있는 건 80% 이상이 소비에서 나온 제품. 제가 유유상종이나 언어의 이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시민단체분은 화려하게 입고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속으로 미치겠는 거죠.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절제를 하고 소비를 줄이는 게 환경입니다. 그게 수단이 미니멀 리콰이어먼트입니다. 그래서 미니멀 운동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패스브하고 그걸 넘어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할 때 이건 파지티브한 거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에서 이런 마드레준에서 하는 지속가능 경쟁력 방향을 하면 당연히 공정과 제품의 저탄소화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 전략을 인프라 사업, 저탄소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탄소 혁신 공정에서 저희가 철강하고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에서 2030년까지 사업장입니다. 스코벌에서 10% 줄이는 거, 2040년에 50% 줄이는 거,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2030년까지는 로드맵이 있는데 목표가 있으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2040년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업장과 병행해서 제품 감축 있죠. 제품에 의한 우리 제품을 자동차가 써서 그 자동차 온실가스 줄이면 그것도 기여하는 거잖아요. 기존 제품 대비. 그러면 그 사회적 감축, 영어로는 avoided emission 해가지고 그거 10% 그래서 2040년까지 20%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2040년 50에도 아마 지금 여기 사회적 감축이 들어가면 여기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사업자 감축이.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감축을 하는 게 저탄소 제품 해가지고 고장력 자동차 강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AB라는 제품이 있을 때 A는 이 제품이 자동차에 들어가서 1마일 갈 때 100 나오고 B 제품 150이 나오려면 A 제품 쓰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고장력 장판, 고장력 전기강판. 이 전기강판이 저도 못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단계. 생산 과정에서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죠. 에너지를 넣습니까? 근데 전기강판이 들어가면 자동차 외판 이렇게 가볍은 게 너무나 좋아져요.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서 공중에서 나오는 양을 최소화시키면서 전기강판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 전기강판을 생산하는 건 전 세계 철강사 중에 3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강판에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훔쳐가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 다음에 부산물을 재활용하게 되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그 고로 공정에서 이제 샘물 로기널 공정에서 하는 게 슬래그라는 게 있는데 그 슬래그가 시멘트의 거의 대체제예요. 왜 고로 만든 석회수도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회사들이 이 슬래그라는 걸 가져가면은 그 자리에서 한 2, 3만 원 더 받아요. 석회석이 시멘트가 1톤당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슬래그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한테 나오는 양이 한 1,100만 정도예요. 그래서 쌍용량이 이런 데서 이거 가져가려고 엄청 협상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슬래그를 많이 가져가면 무슨 장점이냐? 시멘트 회사에서도 석회 만들 때 열을 가하잖아요. 그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시멘트에서 100을 만들 걸 60만 만든 거 철강 회사에서 만든 거 40 가져가면 둘이 합쳐서 나오는 양이 줄어드니까 그게 사회적 감축이라는 거죠. 누구 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업으로 생각하는 미래 사업이 아니라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철강 산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당연히 저탄소 친환경 철강 제품으로
가고 있는 거고 2차 전지 소재 지금 주가 한 60몇만 원까지 갔듯이 40만 원까지 떨어졌고 했지요. 지금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가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죠. 전지가. 그 전지에 소재를 공급하는 거. 양극재, 흑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 건전지 보면 플로테라는 데가 양이고 속도라는 데가 음이잖아요. 그 양극재, 흑재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어요. 양극재의 주요한 소재가 리튬이고 음극재의 주요한 소재가 흑연이에요. 흑연의 주요 공급처는 중국이 장난칠까봐 인공흑연도 만들고 있고 양극재는 기존에 있는 광석에서도 뽑아내는 기술을 한 10여 년에서 개발했고 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지금 그 염호를 사가지고 염호라는 게 뭐냐면 바닷물인데 거기에 나트륨이 있는데 리튬이 가장 같이 많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리튬이 가장 많은 염호가 칠레. 칠레는 한강 뜨면 거의 100이 나오는 거고 아르헨티나에서 뜨면 한 80이 나와요. 근데 칠레에서 저희 살려고 엄청 노력했더니 중국 애들도 장난하고 칠레가 그게 우리 자기네 수출하면 안 되는 그 소재 제품을 묶고 나서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넘어와서 사고 있고 거기서 공급해서 지금 열심히 공급하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연료 소재를 파는 데가 엠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 LNG 사업. LNG는 지금 연료를 보게 되면 1차 연료가 석유, 석탄, LNG 그 다음에 1차로 원전이 2차죠. 원전이 2차죠. 그렇죠? CO2 관찰에서 제일 안 나오는 게 원전, 그 다음 안 나오는 게 LNG, 석탄 석유는 1위 넘어요. 배출계수가. 그런데 이제 신재생으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신재생이 문제가 뭐가 있죠? 이거 아까 그 껌뻑껌뻑거리죠? 이 껌뻑껌뻑거리는 걸 어떻게 생각해서 전기 왜 이래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전기를 제품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제품입니다. 제품이 나쁜 거거나 아니면 여기 퍼실리티가 나쁜 거예요. 근데 신재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신재생은 모으기도 어렵지만 불안정해요. 방전하는 게. 근데 제조업체에서 반도체하고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걸 밀어서 미려하게 하잖아요. 근데 불 나가버리면 끝나버려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없으면 반도체, 제조업, 석유화학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으로 바로 가자는 사람은 조금 숨을 골라야 돼요. 그게 큰 영향이 없는 가전 부분부터 신재생 가고 산업 부분은 한번 쇼티지가 나게 되면 거의 공장을 문 닫을 수도 있고 몇천억씩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을 100이라도 피크 전력을 계산해서 120까지 공급 영역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온실가스 문제가 있으면 석유 석탄을 못하고 LNG는 신재생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LNG로 가는 거예요. LNG는 배출 계수가 한 20-30% 낮습니다. 석탄 전기보다. 그리고 LNG 장점이 뭐냐면 여기 국민대학교 바로 옆에서 발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석탄은 바로 옆에서 못해요. 먼지가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장점이 뭐냐면 석탄은 껐다 켰다를 쉽게 못해. 한참 걸려요. 킬 때. 근데 LNG는 껐다 켰다가 쉬워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무탄소 에너지로 가는 가교 에너지로서 LNG를 쓰고 신재생과 원전은 믹스를 잘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전력도 이게 헤르츠가 있어요. 주파수가. 원전하고 신재생하고 주파수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신재생을 배우려면 원전 하나도 못합니다. 원전 배우려면 신재생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믹스를 고려해서 기술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왜 주파수 얘기를 하냐면 전기를 제가 국민학교 가는 옆에서 한번 주다는 게 뭐냐면 송배전망을 한 100m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지금 쓰는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홍천에서도 오고 저쪽 어디죠? 전라도에서도 오고 그래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전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갖는 베니핏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기 편안하게 쓰고 있지. 홍수 나도 홍수 치수 대책 다 해주죠. 방음 나도 샤워하잖아요. 저희 강연 포항에 이제 출장 가면 신문 방송에 뭐 가뭄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호텔 가도 샤워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자제해 주십시오. 예.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미리 좀 궁금한 건 여쭤보고 예. 싶어서 연락을 지금 여기 해당되는 대리들이 경영대학에서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적합도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분석 관련 사업 전략을 짜실 때 데이터 분석의 성과를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이 공정에서 나온 온실가스 다 분석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쪽 시장이 어떨지 저는 이 시장을 제가 초기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임철희 교수님 얘기가 처음. 그때 한 명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 대학, 국민대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이 강의를, 이런 강의를 만들 정도로 펀드를 제공하는 거 90년대는 없었습니다.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이 얘기를 드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지금 앞에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 얘기를 지금 캐치를 못 하셨어요. 경영자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온실가스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온실가스 동향에 대해서, 국제정책 동향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존에 공부하는 것 플러스해서 아까 외국 불경제라는 요소에 대해서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온실가스라는 아까 뭐 UNFCC 협약, OECD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LNG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산업의 특성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아주 먼 얘기지만 저희가 수소하는 제철법으로 이제 저탄소 공정하면은 이런 공정이 철강 공정이 철강석하고 철강석을 집어넣고 석탄을 집어넣어서 녹이는 과정이 제가 라면인데 재선 공정에서는 샘물입니다. 근데 여기는 탄소량이 100일 수도 있는데 여기 탄소량을 조정하는 제강 공정, 부산물을 없애는 제강 공정인데 형태는 똑같이 샘물이거든요. 그걸 밀어서 아변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제품하고 아까 프로덕트하고 CO2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탄소 중립이 나왔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최고한으로 여기 나오는 거를 다 포집하는 거. 포집해서 어디다 땅에 심는 거를 하는 일을 해요. 고형화시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지금 석탄 대신에 수소를 쓰는 거죠. 왜 석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석탄이 C가 들어가 있는데 석탄이 하는 역할이 철강석을 녹이는 게 있고요. 철강석이 뒤에 보시면 O가 붙어 있어요. 산소가. 그걸 떼내는 환원작용을 합니다. 환원작용이요. 그런데 여기서 환원작용에 쓰이는 H가 C를 떼내는데 뭐죠? O를 떼내는데 C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 얘기를 수소를 통해서 환원작용을 하는데 근데 열이 없잖아요. 열로 녹이는 게 철강석 Fe를 그 녹이는 거를 누가 하냐면은 원전이 하거나 신재생이 하면은 CO2가 하나도 배출이 안 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저탄소 철강 혁신 공정은 수소환원 제철법과 CCUS 그래서 앞단에 사업 중에 수소를 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수소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수소하는 저희 CCUS 그러니까 유틸라이제이션 혹시 뭐죠? 드라이 아이스죠. 드라이 아이스가 온실가스 CO2 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그 유틸라이제이션의 대표적인 제품인데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회사 명을 까먹어서 주가 보십시오. 가끔 배추코벌레까지 가격이 올라가면 드라이 아이스 그 회사 가격 주가가 조금 뜁니다. 지금 한 2천 얼마였는데 그렇게 주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파이렉스 공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요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유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화학 제품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요게 말씀드린 수소하는 제철법 공정입니다. 이제 그린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신재생에 의해가지고 신재생 전력에 의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물분해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이쪽에 철강석에 집어넣어서 철강석을 이동하는 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를 떼내는 거죠. 그래서 오를 떼내면서 여기 DRI라고 해서 좀 어려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탄소를 집어넣어서 환원하는 게 이제 하는 제품이라면 여기는 직접 저희가 수소 집어넣어서 여기서 사전에 환원을 시킨 제품입니다. 저기 Direct Reduced Iron 해가지고 하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여기 지금 저희가 전부 다 고로로 되어 있는 거를 다 전기로로 다 바꿔야 돼요. 고로로 되어 있는 거는 철광석과 석탄이 녹이는 작업인데 전기로는 전력으로 녹이는 작업이죠. 이때 또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하는 제철법을 하면 저희가 고로를 9개를 바꾸는데 그 롤을 다 바꿔야 되고 9개 공정을 다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어서 저희가 지금 거기 바꾸는 작업에 드는 돈이 전체적으로 64조가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 대기업의 어떤 지원에서 좀 그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4천만 톤 체제인데 지금은 3,800만 톤 체제를 가면서 2030년까지는 고로와 전로, 지금 아까 샘플과 제감을 만드는 단계에서 기존 공정을 진행시키고 지금 아까 파이넥스에 준한 수소하는 제철법 하이렉스라고 하는데 이걸 2028년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이렉스 가기 전 마지막에 전기료가 나오잖아요. 이 전로에서 전기료로 다 바꾸는 작업을 진행시킬 겁니다. 단 하이렉스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2050년까지 하이렉스가 되는 거고 이때가 3,800만 톤 체제 그리고 이때 필요한 수소량이 330만 톤에서 370만 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그러냐면은 전력이 3, 4기가 필요한데 1기가가 보통 원전 하나입니다. 그 원전 4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필요한 물량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700만 톤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는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만든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수소의 가격이 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준의 분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먼저 말씀드린 게 소재별로 보면 철강하고 알루미늄, 탄소소멸, 마그네슘리스 보면은 요 단위당 온실가스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강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왜 철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19톤 체제인데 우리가 7,400만 톤이죠. CO2 배출량이 한 7에서 8%를 내뱉고 있어요. 철강 산업이. 그러면 철강 산업이 줄여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철강제를 만드는 철강석의 원료 소스가 되게 뭐라 그럴까 쉽고 호주에 가게 되면 그냥 땅만 파고 철강석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만들었을 때 철이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쓰여서 그렇거든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거는 쓰일 수가 있지만 자동차끼리 부딪혔을 때, 자동차에 쓰였을 때 부딪히면 재활용을 하는 거라서 찌그러져서 다시 펴기가 어려워요. 그럼 다시 녹여야 되면 온실가스 더 나오는 구조가 돼버리는 구조이고요. 재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철강산업의 장점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 철강 제품이 철강 제품으로 자동차의 강판에 만들게 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21년도에 260만 톤을 판매해가지고 자동차에 판매해서 온실가스를 그 자동차에 의해서 110만 톤 사회적 감축을 했다. 글로벌리 이런 통계를 잡고 있으면서 이 오토포스라는 걸 통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친환경 제품에 대한 판매를 자동차사랑 협상해가지고 이걸 동시에 들어가는 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있으면 제도화 안 시켜줍니다. 저희가 사회적 감축을 측정하는 기준과 측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공부할 때는 지금
공부하는 기준은 UNFCCC의 IPCC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세계 자원연구소나 WRI에서 만든 기준이 있고 IS에서 만든 기준인데 그런 기준들을 공부하셔가지고 환경부에서 또 특한 고시가 있어요. 그 기준들을 공부해서 다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정을 해서 제3자의 검증을 받아서 하는 일이고 산정기법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기업에 대해서 산정도 하지만 밖에 나와서 인증심사원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이스가 되는 건 경영학 전략입니다. 경제학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입니다. 그것이 없이 뒷단에 공부하면 공부를 하거나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기능사로 활동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앞단에 경제학과 경영학, 마케팅이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걸 기후 문제를 내재화시켜서 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 배출량을 어떻게 우리 제품 전략에 반영할 건가를 하시려면 너무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 같은 온실가스 배출 양을 계산하는데 그 양을 계산하는 방식은 그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각 국제기관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셔야 될 게 중간에 철강은 철강산업 공정을 이해하셔야 되고 석유화학은 석유화학 공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내가 가고 싶은 업종 한 3업종 정도는 마스터하시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 공정률을 나오는 걸 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품별로는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임포트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수소 부분은 700만 톤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생산, 운송, 저장하는 부분에 이제 열심히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수소 비즈니스 서밋 해가지고 회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그 수소를 약화시키는 기화시키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253도입니다. 그걸 견뎌내는 소재가 없어요. 저희도 그 소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상에 수소가 제일 먼저 있죠. 그거는 그 의미를 최근에 알은 거예요. 여기다 가둬두면은 그 분자 부족 때문에 원소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만드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수소를 갖고 올 때 수소 자체를 선박으로 못 갖고 오고 암모니아로 바꿔서 그 암모니아를 다시 가서 개질해서 다시 쓰게 됩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무슨 냄새가 되게 나쁘죠. 독성 물질이어서 주민 수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확보 경제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가시화되기 어렵지만 저희 철강업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철강산업 바뀌기 위해서 수소환원 대책법을 가기 위해서 수소를 확보해야 돼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요 상태 이제 네트워크를 쌓아가지고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열심히 R&D 단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전 이제 리튬은 여기 아르헨티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학교에서 지금 공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광양의 양국제 공장, 세종시 농국제 공장을 통해서 양국제 공급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큰 산업의 어떤 큰 변화를 하는 탄소 중립은 거기에 맞춰서 기술이 결국 이 탄소 중립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데 철강산업은 수소하는 제철법을 보고 있다는 거고 여기 각종 제도들이 각 나라에서 그 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요구를 하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새로운 여건이 바뀌는 것으로 가면서 여기다 투자하게 되면 결국 기존 시장을 놓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래로 가기 위한 길에 우리도 투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피 전략은 파이브 프리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 이건 ETS처럼 비교한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세대 중에 에너지와 탄소에 대한 세제가 엄청 많다는 얘기고 이거는 한 3시간 이걸만 가지고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 시장이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시장에서 이 제품이 통용될 수 있어요. 거래될 수 있는 것은 오디과 리뷰 단계입니다. 여기는 글로벌 기준이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이 어그리드업한 프로시저는 거래는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국제 거래는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단계냐면 감사자, 피감사가 여러 기준이 있을 때 이 기준에 따라서 특정한 기준에서 준해서 쫓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글로벌리 적용되는 건 보니까 리뷰 단계고 지금 국제기구들이 ISA 3000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내년도에 ISSA 5000이 나올 겁니다. 최종 통합본이. 그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증기구는 인증 연수기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통합 그런 기구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 수소를 10년 내에 1달러에 공급하겠다는 111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여기다 지원이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소극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했던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네요. 저희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한두 분만 있으면 질문 한번 들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마치려고 하는데요. 질문 주시고 싶은 학생이나 분이 계시면 잠깐 시간을 드려보고요. 네, 이제 식사하러 갈 시간이 거의 다 된 건가요? 네. 어렵게 해서 신문을 살려서 네, 공부하라고 여러 번 말씀 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업 말씀 해주신 안윤기 성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